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한 표 절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라 그래도 사실 잘 외워지지도 않을 거고요. 환율의 정의, 그리고 환율과 원화 가치의 움직임, 끝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요것만 잘 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때그때 논리를 밟아 나가며 도출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 파트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복습할 수 있도록 파일을 하나 올려둘게요. 거기에 여백을 채우면서 복습을 꼭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다음 SWK 알아둘 만한 것, 그 주제는 바로 환율입니다. 환율에 대해서는 좀 자세히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시험에 자주 나오는 개념이기도 하고 여러분이 뉴스나 신문에서 경제 관련된 내용을 이해하려면 환율을 모르고는 이해할 수가 없어요. 심지어는 경제 지식의 99%는 환율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도 있거든요. 뭐 길게 하려면 책 한 권이 필요하겠지만 국어 공부하는데 뭐 아주 전문적으로 깊게 알 필요는 없고 해서 아주 기초적인 거, 시험 지문을 이해하고 또 뉴스나 신문에서 경제 관련 내용을 이해하려면 필요한 아주 최소한의 것만 여기서 싹 정리해 보겠습니다. 지금부터 설명할 내용은 한국은행에서 발행한 알기 쉬운 경제지표 해설 이 책을 바탕으로 했어요. 이 책 제목으로 검색하면 PDF 파일도 뜰 거예요. 한국은행에서 무료로 공개하고 있으니까요. 또한 이 풀컬러의 책이 500쪽 정도 하는데 한 6,000원 정도밖에 안 해요. 돈을 찍어내는 기간이기 때문에 책을 이 가격에 만들 수가 있나 봐요. 아마 여러분이 대학에 가서 취직 준비를 한다면 대부분 이 책을 공부하게 될 거예요. 물론 그때쯤 되면 이게 또 개정판이 나올 테니까 당장은 인터넷에서 요거 검색을 해서 다운 하나 받아두세요. 그리고 시험에 경제 관련 지문이 나오면 추가로 이 책에서 컨트롤 파인드 해갖고 관련 내용을 쭉 공부해보는 것도 좋습니다. 자, 그래서 환율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자면 말 그대로 돈의 교환 비율입니다. 편의상 US 달러 미국 돈이랑 한국 돈의 교환 비율을 따져볼게요. 이 환율을 나타내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남의 나라 돈 1단위를 기준으로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인지 표기하는 방식이 있고요. 우리나라 돈 한 단위를 기준으로 남의 나라 돈이 얼마냐 이렇게 나타내는 방식이 있어요. 한국은 1달러가 얼마냐 이런 식으로 나타내고요. 이 의미를 곰곰 따져보면 이 원달러 환율이란 건 무슨 의미냐, 1달러의 가격이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제가 이 교재를 만들 때만 해도 환율이 1191원이었는데 지금 강의를 찍는 순간에 1240원대더라고요. 야, 이때 달러나 많이 샀어야 됐는데. 하여튼 간에 원달러 환율이란 뭐냐, 1달러의 가격이다. 이 개념을 그냥 외워두세요. 이 정도는 교양, 상식이에요. 자, 미니 퀴즈. 1달러의 가격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올라갔어요.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상승한 거죠? 1달러의 가격이 환율이었는데 1달러의 가격이 올라갔으니까 환율이 상승한 거죠. 그러면 달러의 가치도 올라갔다고 볼 수 있죠. 1달러를 1,000원을 주면 살 수 있었는데 이제 2,000원을 줘야 살 수 있으니까 상대적으로 달러의 가치가 올라갔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생각하면 그만큼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하락한 거죠. 옛날에는 2,000원으로 2달러를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2,000원으로 1달러밖에 못 사게 됐으니까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것, 반드시 외워야 될 것이 뭐냐? 환율이랑 원화 가치가 반대로 움직인다. 환율이 올랐다? 원화 가치가 하락했다. 원화 가치가 올랐다? 환율이 하락했다. 이런 식으로 반대로 움직인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이거 외울 수 있겠죠? 지금까지 두 개 외우라 그랬어요. 외울 수 있죠? 환율의 정의, 1달러의 가격이다. 환율과 원화 가치는 반대로 움직인다. 나중에 복습하면서 따로 외우려고 그러지 말고 지금 강의 들으면서 바로 외워야 돼요. 너무너무 중요해요. 계속 나옵니다. 자, 이러한 환율이 변동하는 요인이 있는데 가장 기본적인 건 뭐냐? 공급과 수요입니다. 환율도 일반적인 상품과 마찬가지로 공급과 수요에 따라서 가격이 결정돼요. 경제학 그래프는 세로축에 가격이 들어가죠. 그리고 가로축에 수량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X자 그래프가 나오는데 이렇게 올라가는 게 공급이고 내려가는 게 수요입니다. 가격이 올라갈수록 공급하는 양이 많아질 테니까 우상향하는 곡선이 되고요. 가격이 내려갈수록 수요, 사려는 사람이 많아질 테니까 수요는 우하향하는 곡선이 됩니다. 이것도 사실 기초 상식이죠? 이 그래프를 그대로 외환시장에 대입하면 돼요. 이때 가격은 1달러의 가격, 즉 환율이 되고요. 수량이라는 것은 우리나라 안에서 돌고 있는 달러가 얼마나 되냐, 그 량을 뜻하겠죠? 그렇다면 달러가 공급된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외국에 있는 달러가 우리나라 안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달러의 수요, 누가 달러를 사고 싶어 해요? 외국에다 쓰려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 밖으로 빠져나가는 달러, 그게 바로 수요와 관련이 있다고요. 자, 이런 관점에서 공급과 수요를 따져보면 언제 달러가 우리나라에 공급돼요? 상품과 서비스로 수출했을 때, 우리나라 물건을 수출하면 그 대금을 달러로 받으니까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달러가 공급이 돼요. 또 금융계정 유입이란 것은 말이 어려운데 그냥
그냥 투자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삼성전자 주식을 사는 것도 투자고, 외국인이 부산 해운대에 있는 고급 아파트를 사는 것, 그렇게 부동산을 사는 것도 투자죠. 그거 살려면 외국인들이 달러를 우리나라에 갖고 와서 달러를 주고서 우리나라 돈으로 바꾼 다음에 그거를 집주인한테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따라서 두 경우 모두 우리나라에 달러가 유입됩니다. 달러가 공급이 된다. 그럼 수요는 어때요? 반대로죠. 위에 걸 잘 이해했으면 밑에 거는 자동으로 이해가 되는 거예요. 외국에서 상품과 서비스를 우리가 수입해오면 외국에다가 달러로 돈을 줘야 되죠. 따라서 그게 외환 수요를 만들고요. 또 금융계정 유출, 우리가 외국 주식을 투자하거나 혹은 외국의 부동산을 사면 그 나라에 가서 달러로 결제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달러를 바꾼 다음에 외국에다 주게 되죠. 역시 외환 수요와 관련이 있습니다. 아주 상식적인 내용들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어려운 게 아니에요. 자, 그럼 여기서 한 단계만 더 생각해 봅시다. 우리나라에 달러 공급이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달러량이 이렇게 늘어났어. 그러면 환율이 어떻게 되죠? 이전에 환율이 여기에 있었다면 공급이 늘어난 다음에 환율은 여기에 있게 되죠? 환율이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내려갔죠. 당연하죠? 다른 조건이 다 같은데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간다. 중학생도 이해할 수 있는 거잖아요. 거꾸로 이번에는 수요가 많이 늘어나서 이렇게 곡선이 우측으로 이동했다고 해봐요. 그러면 환율은 어떻게 된다? 여기서 형성되니까 환율이 올라간다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것도 상식적이죠? 공급은 일정한데 수요가 많아서 그 물건을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가격은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시장에서 이렇게 결정되는 겁니다. 아직까지 전혀 어려울 거 없죠? 그래서 미니 퀴즈. 외환이 공급되는 게 엄청 많아지고 외환의 수요는 줄어들었어요. 그러면 환율 1달러의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려가겠죠? 공급이 늘고 수요가 줄어서 여기서 교점이 형성되면 환율은 쫙 내려가는 결과가 됩니다. 아직까지 따라오는 거 어렵지 않죠? 이거는 경제 강의가 아니기 때문에 정말 상식선에서 이해할 수 있는 최소한만 제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방금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환율의 변동이 어떻게 될지 그 요인들을 따져볼게요. 자, 먼저 단기적으로는 사람들의 기대에 의해서 외환의 공급이나 수요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고 그것 때문에 환율이 변동할 수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경제신문에서 환율로 검색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오는 기사를 보면은 예를 들어 중국의 환율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우리나라 원달러 환율이 어떻게 바뀌고 이런 내용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하여튼 이게 그렇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니고 시험에서 의미 있는 건 요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 금리 차이. 자, 예를 들어 미국의 금리가 2%인데 우리나라 금리가 8%라고 해봐요. 그러면 미국 사람들이 달러를 자기 나라 은행에 저금하는 게 아니라 한국의 은행에다가 저금하려고 하겠죠. 막 달러를 바리바리 쌓아가지고 우리나라 외환시장에 달러를 넣고 그거를 원화로 바꿔서 우리나라 시중은행에 저금하겠죠. 즉 우리나라에서 돌고 있는 외환이 증가하게 됩니다. 공급이 엄청 늘어난다고요. 자, 그렇게 되면 달러가 엄청 많아졌으니까 달러 가치는 하락하죠. 이 말은 환율이 하락한다라는 거고 환율과 원화 가치는 항상 반대로 움직이니까 원화 가치는 올라간다 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우리나라 현재 이자율은 2% 정도인데 베트남 이자율이 한 8% 정도예요. 그래갖고 우리나라에서 베트남 은행에다가 저금하겠다고 막 투자 여행 많이 갔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다가 큰돈 투자한 사람들 어떻게 됐겠어요? 이자율 8%를 얻어서 부자가 됐을까요? 또 그렇지가 않았어요. 그 이유도 역시 환율이랑 관련이 있는데 관심 있는 학생들은 한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보길 바랍니다. 하여튼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뭐다? 금리 차이가 있어서 국내 금리가 외국 금리보다 왕창 높다면 달러가 우리나라에 막 쏟아질 거고 달러 공급이 많아지니까 환율은 내려갈 거고 원화 가치는 상대적으로 올라간다. 이렇게 탁탁탁탁 인과관계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음, 우리나라 물가가 상승한다면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뭐예요? 예전에는 국밥이 5,000원이었는데 지금은 국밥이 10,000원 한다는 뜻이에요. 그럼 원화 가치, 옛날엔 10,000원이면 국밥 2그릇이었는데 지금 국밥 1그릇밖에 못 먹게 됐죠. 그러면 원화 가치가 떨어졌다라는 거고 환율은 원화 가치와 거꾸로 움직이니까 환율이 올라가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생산성 증가. 요거는 대충 이해하면 이래요. 우리나라 생산성이 막 증가해서 막 나라가 발전해. 그럼 우리나라 돈의 가치도 막 킹왕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원화 가치가 오르고 거꾸로 환율은 내려간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여기에 몇 가지 인과관계가 더 있을 수 있긴 한데 직관적으로 생산성이 올라가 나라가 좋아져 원화 가치도 올라가 국격도 높아져 이렇게 정리하는 게 제 생각엔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렇게 환율이 변동했을 때 효과가 뭐냐? 표가 좀 복잡해 보이는데 절반만 알면 돼요. 왜냐? 하나만 잘 알아두면 나머지는 그것의 반대이므로. 그러니까 딱 4가지 항목만 공부해 봅시다. 자, 환율이 하락했을 때, 즉 원화 가치가 상승했을 때 이
요 두 개는 반대로 움직인다라고 했죠. 수출은 어떻게 될 것이냐. 예를 들어 1달러 환율이 2,000원에서 1,000원으로 내려갔다라고 생각을 해봐요. 이때 우리나라 세탁기가 2,000원이라고 해보면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이 세탁기 살 때 예전에는 1달러만 있으면 살 수 있었는데 지금은 2달러를 줘야 우리나라에 2,000원짜리 세탁기를 살 수 있게 된 거죠. 즉 환율이 내려가면 외국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수출 상품의 가격이 굉장히 올라간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가격이 올랐으니까 일반적으로 수출은 감소하게 됩니다. 요거 이해할 수 있겠죠? 자, 이번엔 거꾸로 1달러짜리 세탁기가 있어요. 요거를 수입하고 싶은데 옛날에는 이거 사려면 2,000원을 줘야 됐어요. 그런데 환율이 1,000원으로 하락하면 1,000원만 주면 세탁기를 살 수 있게 되죠. 가격이 하락하고 그럼 일반적으로 수입이 증가하게 됩니다. 이것도 쉽게 이해할 수 있죠? 지금 요 표를 외울 필요는 없지만 단계를 하나하나 밟아 나가면서 이러한 결론에 도달할 수는 있어야 돼요. 자, 그리고 국내 물가는 어떻게 되느냐? 환율이 하락하면 수입하는 원자재 가격도 같이 하락하죠. 상품과 마찬가지로. 그렇게 되면 그걸로 만든 물건의 가격도 하락할 거예요. 따라서 물가는 안정된다. 물가가 막 상승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외채 보유 기업, 외국 돈으로 빚을 지고 있는 기업이란 뜻이에요. 예를 들어 어떤 기업이 1달러를 빚지고 있어요. 옛날에는 2,000원을 줘야 이 빚을 갚을 수 있었는데 지금은 어때요? 1,000원만 주면 빚을 갚을 수 있죠. 따라서 원리금을 상환하는 부담이 내려갑니다. 그리고 이제 환율이 상승하는 경우, 즉 원화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는 방금 제가 설명했던 걸 뒤집어서 이해하면 되니까 그렇게 어려울 게 없을 겁니다. 지금 제가 여기서 설명한 표 절대 외우는 게 아니에요. 외우라 그래도 사실 잘 외워지지도 않을 거고요. 환율의 정의, 그리고 환율과 원화 가치의 움직임, 끝으로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환율이 어떻게 공급되는지 요것만 잘 잡고 있으면 나머지는 그때그때 논리를 밟아 나가며 도출하면 되는 거예요. 자, 요 파트는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들이 쉽게 복습할 수 있도록 파일을 하나 올려둘게요. 거기에 여백을 채우면서 복습을 꼭 한번 해보길 바랍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걸 바탕으로 지문을 차근차근 읽어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환율의 상승은 경상수지를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왜 이런 결과가 생기는 걸까요? 자, 국내 기업은 수출해서 벌어들인 외화를 국내로 들여와 원화로 바꾸기 때문에 환율이 상승한 경우에는 외국에서 우리 상품의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추어도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이 증가한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간단한 사례를 살펴보려고 해요. 참고로 제가 여기서 쓸 수치들은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한 가상의 사례일 뿐 법칙적으로 반드시 이렇게 되어야 한다라는 건 아닙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설명을 들어주세요. 자,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상승했어요. 그러면 물건 팔던 사람들은 예전에 1달러 받던 물건을 0.8달러로 낮출 수가 있어요. 그래도 내가 받게 되는 금액은 1,000원에서 1,600원으로 껑충 오르죠. 그리고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똑같은 물건이 1달러에서 0.8달러로 가격이 내려갔으므로 100개 소비하던 것을 120개 정도 소비할 수 있겠죠. 그러면 수출액이란 것은 이 두 개로 곱하면 되니까 원래 이익 10만원에서 달러 표시 가격을 낮췄음에도 19만 2천원으로 거의 2배가 껑충 오르게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한 상태로 지문의 문장을 다시 읽어볼게요. 자, 환율이 상승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외화 표시 가격을 다소 낮출 만한 여력이 생겼어요. 지금 외화 표시 가격을 이렇게 낮췄음에도 이걸 원화로 바꾸면 예전보다 가격이 늘잖아요. 그리고 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가격이 내려갔으므로 조금 더 많이 소비할 거예요. 그래서 수출량이 늘어나면 수출액도 어떻게 돼요? 수출액이 증가한다. 수출액이 이렇게 증가했어요. 따라올 수 있겠죠? 자, 동시에 수입 상품의 원화 표시 가격이 상승하여 수입품을 덜 소비함으로 수입액은 감소한다. 이것도 제가 가상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환율이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오르면 예전에 1달러짜리 수입할 때 1,000원만 받으면 됐는데 지금은 2,000원은 받아야겠죠. 그러면 한국 소비자들이 가격이 2배가 됐는데 예전에 100개 소비했으면 대략 30개밖에 소비 안 하게 됐다고 해봐요. 그러면 수입액은 어떻게 돼요? 10만원에서 6만원으로 확 주는 거죠. 다시 지문을 읽어볼게요. 수입 상품 의 원화 표시 가격이 환율 상승에 따라 같이 상승하게 됩니다. 따라서 가격이 올랐으므로 덜 소비하고 이를 곱한 수입액은 감소한다. 이처럼 환율이 증가하면 수출액이 증가하고 수입액이 감소하므로 경상수지가 개선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이와 같이 환율 상승이 항상 경상수지를 개선할 것 같은데 반드시 항상 꼭 그런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 그런지 뒤에서 뭐라고 하는지 봅시다.